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일단은 학평 해설 시작할 텐데 먼저 총평 있죠. 총평 보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그 내용을 총평에 담아 드렸으니까 총평 보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문제는 차근차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대륙 이동설과 관련된 내용이고 대륙 이동의 증거 묻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와 베게너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제시된 증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베게너가 말한 대륙 이동설이 무엇인지. 자, 베게너는 지구상의 대륙들이 뭉쳐가지고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를 만들었대요. 언제요? 고생대 말에. 그리고 그 판게아는 중생대 초반부까지 유지가 되다가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 분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동했고 결국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자, 증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 두 번째가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분포, 고생물 화석. 세 번째가 여기 보는 것처럼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그리고 빙하의 이동 흔적. 네 번째가 지질 구조의 연속성. 여기 보이는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이고요. 자, 기억 지점과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고생대 말은 거의 붙어 있었겠죠. 그죠? 여기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 보면은 기억은 맞는 설명. 현재보다 고생대 말에 가까웠습니다. 되셨고요. 자, 니은 봅니다. 고생대 말의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은 사실 고생대 말 대륙이 뭉치는 과정에서 산맥이 만들어졌고 이 산맥이 나중에 대륙 이동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곳에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 말 둘은 하나로 연결된 산맥. 됐죠? 이게 맞았고요. 디귿 봅니다. 자, 디귿 지점 여기 보니까 인도 쪽이네요. 그렇죠? 인도 대륙 옛날에는 남반구에 있었죠. 아시죠? 또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 고생대 말 이 부분은 사실은 남극 대륙 주변에 있었고 결국 그때 빙하가 이렇게 확장되어 왔었고 결국에 그 흔적을 가진 채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언제요? 고생대 말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우리 대륙 이동을 복원했던 거 또는 그 뒤에 가서 우리가 고지자기 복각 이용해서 인도 대륙의 이동 공부했던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정답은 5번이었고 이제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열점으로부터 생성된 해산의 배열이고요. 실제로 우리 문제지에는 색깔이 반대인데 그냥 이거 보고 얘가 지금 느려. 요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뭐냐면 열점에서 해산이 생성되었고 그 해산들이 지금 이렇게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보다시피 나이 주고 있네요. 나이. 일단 열점이 뭐죠? 이쪽에 옮겨보면 이런 거네요. 깊이가 대략 2,900km 깊이. 여기가 지금 외핵과 멘틀 경계죠. 여기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갈라질 수도 있고 쭉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선가는 마그마가 생기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열점. 열점은 멘틀 내에 고정된 지점. 됐죠? 열점. 참고로 여기서 생기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지 마그마. 이것도 복습하셔야 돼요. 아무튼 열점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마그마가 결국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 이게 지금 지표면이면 화산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네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 결국 열점은 뭐예요?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곳에서 결국 마그마가 생기는 곳.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만약에 판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화산은 결국 판과 함께 이동해 가고 그 이후에 새롭게 섬이 생기겠죠. 그러니 결국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 그리고 열점 위에 있는 요 화산 활동에 의한 암석이 나이가 어릴 거고요. 여기에서 더 멀리 있는 암석일수록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시피 점점 이쪽에서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판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판단할 수가 있는. 판 이동 방향은 나이 어린애에서 나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판의 이동 속도 어떻게 가죠? 여기 있는 두 암석의 나이차 그게 시간이고, 시간분의 두 지역의 거리 하면 나와요. 시간분의 거리, 이게 판의 이동 속력.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필요한 게 뭔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료 줬으니까 뜨거운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 지진파가 이곳을 지나갈 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뜨거운 플룸,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곳, 온도가 높은 곳을 지나갈 때 지진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름에 더워요. 천천히 걸어가야지. 겨울에 추워요. 빨리 뛰어가야지. 암기법 기억나시죠? 그러니 여기 보니까 느리네.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가 보다.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 뻥 터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자, 봅니다. 먼저 기억. 해산 A가 생성된 이유, A가 속한 판의 이동 속력 물어보면, 여기 보니까 속력이 옛날에는요 요만큼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을 갔습니다. 그러니 판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지속적으로 느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봅니다. 이쪽 와서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열점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판이 있네요. 뻥, 화산활동으로 산 생겼습니다. 됐죠? 자, 천천히 갔대요. 뻥 터졌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빨리 갑니다. 뻥 터졌습니다. 관계 어때요? 아까보다 넓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자, 아무튼 거기다가 기억 옳지 않고 이제 니은 봅니다. 온도는 동일한 깊이에서 온도를 비교할 때 더 느린데 온도가 높나 보다. 온도는 기억 지점이 높아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 디귿. 해산 B는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죠? 설명드린 거. 정답은 2번의 디귿.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선생님과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도 책상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은 요 내용 금방 풀 수가 있는. 여기 보니까 양치식물 방추충을 보는 순간 고생대 후반부인데? 그죠? 그리고 말기의 가장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 그러면 고생대 감오실대 석폐 마지막 폐름기말. 그래서 폐름기고, 그 다음에 삼엽충 필석이면 앞부분인데, 그리고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인데 이응입니다. 오르토비스기. 됐죠? 우리 전부 다 외웠던 것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대형 파충류가 번성했고 시조새. 그러면 중생대고요. 트쥐백에서 쥐라기. 됐죠? 그러면은 페름기, 오르도비스기, 쥐라기. 정답 4번입니다. 기 단위의 그 변화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고, 파충류가 언제 등장했니? 언제 번성했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양서류의 등장 시기, 양서류의 번성 시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육상 생물의 출현 시기 알고 있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차근차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의 해성층. 지층이 쌓이면서 암석이 생겨요. 그죠? 나중에 암석됩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이고 결국 암석이 되는데, 이때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는 해성층.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 이건 육성층. 여기는 지금 그럼 뭐예요? 전부 다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층들. 해성층이니까. 첫 번째 포인트, 해성층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바다에서 만들어진 층. 됐죠?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여기 보니까 퇴적 구조 보입니다. 큰 애, 중간인 애, 작은 애. 점이 층리.
점이층리가 발견되고 있다. 얘는 수심이 깊은 물 밑의 환경에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동시에 공급된 상황에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큰 애가 먼저 아래 가라앉으니까 결국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점이층리.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역전되지 않은 모습. 보셨죠? 일단 그래서 기억은 풀었습니다. A의 퇴적 구조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큰 애가 먼저 가라앉았네요. 됐죠? 기억 못 잡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요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는 읽어보니까 나는 A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는 A의 퇴적이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해수면에 대해서 A 지점, 요 지점의 상대적인 높이 변화를 주고 있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에 해수면에 대한 A 지점의 상대적인 높이. 그냥 간단히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A 퇴적 끝났고 그 시점에 요 지점을 만약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이겠죠. 처음에는요, 요 A점이 해수면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물 밑에 가라앉았었네요. 그리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수면에 드러났습니다. 더 올라왔고, 이제 점점 가라앉고, 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수면까지 왔고, 다시 육지 위로 드러났네요. 라고 볼 수 있는 요 지점의 정체가 그걸 주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간단하게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설명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쪽에 해수면 그리고 A층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A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됐죠? 자, 이제 요 지점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수면에 딱 닿았을 이 순간이 지금 요 시간. 그렇죠? 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사실은요, 여기 새롭게 층들이 쌓일 수 있죠. 물 밑에서. 예를 들면은 B층이 쌓여가면서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기억 순간에는 해수면, 여기 해수면이고 여기 지금 A 지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B층이 이렇게 있겠네요. B층이. 됐죠? 요때 쌓인 거예요. 물 밑에 있을 때 B층은. 됐죠? 해성층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시간 지나 얘는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때 B층이 계속 쌓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물 위에 드러난 그런 땅들은 일반적으로 깎여져 나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B는 해성층입니다. 육지 위로 드러난 순간 더 이상 안 쌓였다고 봐야 돼요. 해성층의 정의가 뭐라고요? 물,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쌓인 층. 근데 B는 드러났죠? 그쵸? 그럼 이 위에 쌓이고 있다고 말하면 해성층이라는 조건에 안 맞아요. 되셨죠? 그거. 그러니까 요 조건에 쌓인 겁니다. B는. 그러니 여기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 사이에 B층이 계속 쌓여서 두꺼워진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습니다. B의 두께는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요거 뭐예요? 요 A라는 곳이 요 지점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시점부터 얘가 올라갔다 내려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B라는 게 쌓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얘가 올라가고 내려간 상황에서 B가 쌓이고 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해성층이라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 자, 시간 지나서 이제 다시 얘가 올라간 다음에 니은 시점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쪽은 뭐 깎여 나갔을 수도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지나서 니은 이후에 다시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해수면이 여기일 때 지금 A를 갖고 있는 요 부분, A를 갖고 있는 A층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 B가 있을 수도 있죠. 됐죠? 그리고 그 위에 막 C가 쌓이고 있을 수도 있죠. 왜요? 지금 물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런 경우 해성층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다시 얘가 올라옵니다.
올라온 상황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요 디귿 시점에 다시 여기가 지금 해수면일 때 디귿 시점에 지금 해수면에서 여기 지금 A가 딱 걸린 상황이고 뭐 그 위에 이렇게 B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C가 있을 수도 있죠. 됐죠? 그쵸? 요 상황이에요. 이때 요 C는 또 언제 쌓인 거예요? 이때 쌓인 거예요. 왜요? 해성층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니 요 시점 이후에 C가 쌓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봅니다. C는 디귿 시기 이후에 생성되었다? 아니라고요. 됐죠? 무엇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의 해성층이라는 조건 때문에. 됐죠? 정답은 1번의 기억입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해석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문제는 5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 역사 공부할 때 상대 연령, 절대 연령 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표준화석까지.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 지역에는 여기 배경이 되는 C라고 하는 암석층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면서 나중에 D라는 요 뚫고 지나가면서 만든 요 암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마가 뚫는 과정에서 결국 C의 접촉 부분이 이렇게 C의 일부가 변해 있네요. 됐죠? 접촉 부분. 또한 사실 여기에서는 C의 암석이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도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위쪽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부정합 면이 만들어지고 부정합 면. 그리고 나서 그 위에 B가 쌓였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결국 마그마가 또 뚫고 올라오면서 퍼졌습니다. 됐죠? 그리고 굳어져서 A 암석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C, B라는 암석의 일부가 변해 있죠. 됐죠? 또한 부정합을 뚫은 암석이 결국 먹어버렸죠. 그래서 순서상 이렇게 되는 C, D, B, A고요. 여기 B를 보니까 여기는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됐죠? 자, 이렇게 봅니다. 생성 순서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A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화성암 A하고 D, A하고 D에 방사성 원소, 여기에는 X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Y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X가 절반, 그 다음에 Y도 절반 남아 있습니다. 반감기 한 번씩 지났다는 얘기죠. 이때 반감기는 누가 길까요? 반감기는요, Y가 길겠죠. 예를 들면은 Y의 반감기는 2억이고요. X의 반감기는 1억이라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너 나이 1억 살 먹었구나. 너 절반밖에 안 남았네. 너 나이 2억 살 먹었구나. 이렇게 하면 맞죠? 얘보다 옛날 거니까. 근데 만약에 X를 만약 2억이라고 보고 Y를 만약에 1억이라고 본다면 너 반감기 한 번 지났다면서 너 나이 1억이네? 너도 반감기 한 번 지났다면서 그럼 너 나이 2억이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이 더 많이 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 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 Y가 반감기가 더 길다. 이해 맞았고요. 자, C라는 지층 같은 경우에는 화폐석 화석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중생대이기 때문에 중생대 이후 시기인 신생대 표준화석, 화폐석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됐죠? 정답. 그래서 이거는 2번의 니은. 참고로 여기 나온 숫자가 선생님 그냥 예로 든 거예요. 아시죠? 어떤 게 긴 건지만 비교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다음 봅니다. 6번 문제.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판을 경계해 주고 있고요. 우리 판 구조로는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는 이감 상방에서 완벽하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기호들도 본 적 있죠? 여기 보니까 얘가 지금 해구라고 하는
수렴형 경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 수렴형. 그리고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에 있는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모습. 됐죠? 요거고요. 여기 해령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자, 이쪽은 해양판이고 이쪽은 대륙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 수렴형 중에서도 여기는 그러면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섭입형 경계이고, 섭입형 경계, 요게 바로 해구가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됐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A 같은 경우 해령입니다. 해령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멘틀 물질 상승, 그렇죠? 됐죠? 그리고 압력의 감소.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발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현무암질 마그마. 되셨죠?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리 요게 지하의 온도 분포,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이때 깊은 곳에 있던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됐죠? 이런 조건들. 해령이 있고요. 해령의 하부, 그리고 열점이 있습니다. 요거고요. 자, 우리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니은 봅니다. 니은. 자, 니은. 나에서 멘틀의 용융점, 녹는 온도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물이 포함된 경우,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랑 물이 포함된 경우 중에 물이 포함되지 않을 때가 용융점이 지금 어때요? 더 높죠. 높죠. 그러니 니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디귿. P의 여기 하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만약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 많이 그려봤던 그림이고요.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해령 됐죠? 이쪽이 해령, 이쪽에 이렇게 대륙판, 그러니까 이렇게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이 옵니다. 그리고 대륙판 만났습니다. 그럼 쭉 이렇게 섭입 들어가죠. 섭입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물이 찰랑찰랑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해구. 이쪽이 지금 B쪽이죠. B. 자, 이때 이렇게 섭입에 들어가는 그 해양판에는요, 해저 퇴적물, 그 다음에 해양 지각도 있을 거고, 거기 안에는 함수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수광물. 이 함수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줘요. 함수광물이 물을 공급합니다. 어디에? 연약권에 물을 공급해요. 연약권 간단히 멘틀입니다. 멘틀에 물을 공급해주면 이 멘틀에 있는 이 멘틀 물질의 용융점 자체가 떨어집니다. 용융점 자체가. 그게 지금 뭐예요? 요거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물이 공급되니까 용융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녹아버리는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됐죠? 멘틀에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무암질 마그마. 됐죠? 현무암질 마그마. 자, 이제 그리고 대륙판을 쪼개가지고요. 요거 위쪽을 대륙 지각이라고 한다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요 대륙 지각의 하부에 붙어요. 됐죠? 얘는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무암질 마그마 때문에 위쪽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이제 얘네가 만약 섞였다. 그래서 왔다 뻥 터지면 이때 여기에서 화산활동은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 여기 있는 거 결국 이 과정에서 마그마 생기는 거는 거기는 B 하부. 정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이 실제 개념 강의하고요,
특강 강의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결론만 요약한다면 이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운체로 태양 둘레를 공전하다 보니까 지구에는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서, 그렇죠? 현재 23.5도. 이때 이 자전축의 경사각이 지금보다 작아지면 계절 변화가 줄어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만약에 더 커지면 계절 변화가 더 심해져요.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아진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지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양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됐죠? 지구 자전축이 기울지 않은 상황이면 북반구 대략 30도 부근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서부터 태양 보기 위해서 이만큼의 각도를 들어주면 되는데, 위도가 30도라고 한다면 이 각도는 몇 도? 얘가 30도니까 90도 빼기 30도. 그쵸? 근데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었대요. 예를 들어서 기울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23.5도 기울었다고 한다면 자전축이 특히나 여름철에는 정확히는 하진 날 태양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면 이때 북반구는 여름일 텐데요. 아까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태양 보려면 고개를 아까보다 어때요? 더 들어야 됩니다. 아까보다 고개 더 들어야 돼요. 몇 도나? 90도에서 30도가 아니고 23.5도를 더 들어야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어때요? 더 높아집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전축의 경사각만큼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름철에는 그만큼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요. 반대로 겨울철은 그만큼 태양의 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90도에서 30도 빼고 끝나면 안 되고 겨울철은 요만큼을 더 빼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운 거고요. 겨울엔 추운 거예요. 근데 이 각도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여름철에는 지금보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집니다. 겨울철에는 조금만 빼도 되죠. 지금보다 태양의 고도가 겨울철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엔 덜 덥고 겨울엔 덜 추워지는 연교차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국 여기 볼게요. 사실 자료 해석에 문제만 있는 건데 원리까지 하면 좋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조건은 뭐냐면 A 시기와 비교한 B 시기, A랑 비교한 B 시기, 그러니까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아진 시기예요. 작아진 시기. 그러면 일단 여기는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보이시죠? 북반구의 경우 여기 보니까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 즈음이죠. 여름에 마이너스입니다.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름철의 기온이 낮아지겠네요. 이 부분은 됐죠? 여름철의 기온이 낮아집니다. 여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철은 지금 플러스죠. 그러면 지금보다 또는 A보다 B 시기에 겨울철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어때요? 연교차가 뭐 특정 위도 말고 이런 데 말고 연교차가 어때요? 감소하겠죠. A 시기와 비교해서 B 시기는 경사각이 작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에는 덜 덥고요. 겨울철에는 덜 추워요. 여름철에는 덜 덥죠. 겨울철에는 덜 추워요. 됐죠? 지금보다 이때보다 겨울철에 덜 춥고 따뜻한 이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현재 여기 있고요. 근일점, 태양에 가까운 근일점. 여기 있을 때 북반구의 계절은 보다시피 자전축의 경사각이 태양의 반대쪽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적도일 때 태양빛이 남반구에 빛을 많이 줍니다. 남반구 여름, 북반구는 겨울. 북반구 겨울. 그래서 여기는 거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나에서 6월이 지금 여기 있고 6월 태양 복사 에너지 감소량은 20도. 여기 20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60도 여기하고 감소량은 여기서 더 많이 감소했죠. 그렇죠? 그러니 니은 맞았습니다. 60도 N에서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도 N에서 여기서 40도 N에서 결국에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A시기에 비해 B시기에 여름에는 덜 더워집니다. 겨울에는 덜 추워집니다. 연교차가 감소하겠죠? 언제? B시기에. 그러니 연교차는 A시기보다 B시기에 작겠죠. 작겠죠? 정답은 3번의 기억니은. 자, 이제 다음 볼게요. 8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온대저기압 말씀드리면서 그 온대저기압의 일생에서 구름의 모습을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됐죠? 그림이 여러 개 이렇게 있었고 폐색 전선 형성될 때 그 구름의 분포. 일단 간단히는요,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 어딘가 모이죠. 그럼 저기압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저기압이 아마도 이 정도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봤더니 이쪽에 이렇게 풍향이 많이 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을 그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 이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러면 결국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폐색 전선도 여기 어딘가 있겠죠. 우리 온대저기압의 모습을 그릴 때 온난전선, 한랭전선에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버렸죠. 이쪽에 폐색 전선이 있고요.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간단히 그리면 이런 모습. 자, 이제 그리고 폐색 전선 주변에는 구름 많습니다. 저기압 주변도 구름 많죠. 하지만 이쪽이 온난전선이고 이쪽이 한랭전선이면 온난전선 앞부분의 넓은 영역에 측은형 구름과 이렇게 가는 비, 한랭전 뒤쪽에 좁은 영역에 적은형 구름과 거기 소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 단면을 쑥 자르면 구름이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 두꺼울 거고요. 비도 이쪽에 오고 있겠죠. 반면 여기를 쑥 자르면 여기 지금 소나기 내립니다. 소나기. 여기 날씨가 맑아요. 이쪽에 추적추적 비 내리겠죠. 짝지어 보면은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요 A가 지금 X 다시고요. 한랭전선 뒤쪽에. 됐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요건 지금 Y 다시입니다. 자, 볼게요. A는 X 다시 맞았고요. 니은 Y 다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둘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는. 자, 기억이면 여기고요. 만약 여기를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많이 그려봤던 여기가 지표면일 때 온난전선 있고 한랭전선 있으면 전선면은 이렇게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가 오고, 한랭전선에서는 따뜻한 공기 들려 올려지면서 구름 만들고 비가 오고, 묶고 있는 건 지금 여기가 기역일 때 여기 상공에는 전선면 없습니다. 전선면 지금 요게 전선면, 요게 전선면이니까. 됐죠? 그러니 거기 있는 거 정답은 1번의 기역. 많이 그려봤던 그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지하고는 색깔이 좀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태풍 경보, 이쪽이 태풍 주의보, 이쪽이 지금 태풍 경보, 요게 주의보. 됐죠? 요게 지금 경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봤더니 여기 보이는 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한 태풍 기역하고 니은이고요. 이동 경로의 6시간 간격으로 중심기압, 태풍의 중심기압, 그리고 이제 강풍의 반경 주고 있습니다. 강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반경, 여기 숫자가 강풍의 반경 주고 있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A, 여기 B가 있는데 각각 기역과 니은 중심으로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효된, 그러니까 지금 기역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대충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경보 또는 요렇게 태풍 갈 때 태풍이 한 이쯤 왔을 때 그 경보를 순서 없이 주고 있대요. 됐죠? 자, 이때 봅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강풍의 반경이 이 정도래요. 뭐 그냥 간단히 그래서 이 정도래요. 강풍이 이 정도 분대입니다. 됐죠? 강풍. 그런데 사실은 바람이 더 강한 영역은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험 반원이겠죠. 그럼 여기는요.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럼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겠죠. 태풍 경보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태풍이 지나갈 때 뭐 대충 요 정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크게 영향받는다고 한다면 뭐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죠. 불 수 있죠. 근데 특히나 태풍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 부분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죠. 그럼 이런 데 경보 발생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봤던 여기 A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 경보가 이쪽입니다. 이쪽. 그 다음에 여긴 태풍 경보가 지금 이쪽입니다. 그렇죠? 됐죠? 이걸 마냥 연상한다면 태풍 때문에 여기가 주로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죠? 기역. 그 다음에 태풍이 이렇게 갈 때 주로 이쪽에서 경보가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쪽이죠. 여기 그러면 니은. 이렇게 짝지어 볼 수가 있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간단히만 여기 태풍 반경 가지고 원을 그려봤던 모습 중에서 문제 풀 때 직접 필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 위험 반원 있을 때는 기역, 이쪽에 위험 반원일 때는 니은. 그래가지고 짝지은 겁니다. 위험 반원일 때가 태풍의 피해가 클 수 있는 상황, 더 클 수 있는 주의보보다 경보일 상황. 그래서 짝지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그리고 나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는 기역일까요? A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기역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B의 특보, B. 그러니까 기역이고요. 이때 제주도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위험 반원. 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특보 상황이 발효된 시기에 태풍의 세력은 어떨까요? 일단 여기 보니까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기압이 960입니다. 니은이 중심기압이 더 낮네요. 그럼 이때가 태풍이 더 세겠죠? 반경도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경우가 더 강해요. 니은의 경우, 그러니까 A의 경우가 더 강해요. 됐죠? 자, 니은이 강합니다.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이고요. 10번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보고 푸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자, 차근차근 보니까 일단 가의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정체전선. 됐죠? 이때 정체전선의 어느 쪽에,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북쪽에 구름이 생기고 그 아래 이렇게 비가 옵니다. 라는 사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습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쪽이 북한 쪽, 이쪽이 남한 쪽, 여기에 전선이 있고요. 여기 쑥 단면 표현해 보면 땅바닥에서 이쪽이 지금 북한 쪽, 이쪽이 남한 쪽인 상황에서 전선이 있으면 찬 공기가 오고 있을 때, 따뜻한 공기 오고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전선면 생기고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 구름, 그 아래 비가 오니까 전선에서는 북한 쪽에, 이쪽에. 됐죠? 그러니 가랑 나를 짝지으면 되죠. 됐죠? 보다시피 전선이 여기서 되니까 전선의 북쪽에 구름과 비. 그래서 가가 나입니다. 가가 나예요. 자, 일단 6시를 찾았고 이제 그리고 시간 지나서 18시가 이렇게 된 거네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요 전선 자체가 대체로 어떻게 된 거죠?
남쪽으로 내려왔겠네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있겠죠. 됐죠? 그런 모습.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6시 맞았고요. 자, 타 지점에서 집중호우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집중호우의 정의.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 하루에 80mm 이상의 비. 그러니까 1시간에 30. 하루에 80. 됐죠? 또는 하루에 연평균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거. 30. 1시간에 30. 있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맞았고. 그 다음에 A 지점을 통과했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 있던 전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A를 통과했다고 보긴 어려운. 자,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 니은.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입니다. 일단 북동무역풍이 북적도 해류를, 됐죠? 편서풍이 북태평양 해류를. 그런데 가던 물이 땅을 만나니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류 있죠. 이쪽에도. 그러니 아열대 순환 보다시피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열대 순환. 자, 이때 표층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 위도가 제일 높겠죠. 그렇죠? 그 다음이 난류가 지나가는 곳, 그 다음이 고위도. 표층선을 봤더니 일단은 제일 높은 게 얘인데 얘가 지금 기역인데 기역이 그래서 C가 됩니다. 기역이 C가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표층선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얘고 기역이고 기역이 C. 됐죠? 그 다음에 점점점 조그만해. 요게 지금 디귿이고 디귿. 얘가 지금 두 번째인데 얘가 B. 됐죠? 그리고 굵은 점점점. 됐죠? 요게 지금 니은인데 니은이 수온이 제일 낮은 A. 이렇게 짝져 볼 수 있습니다. 기역이 C고요. 니은이 A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디귿이 B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일단 A에는 북태평양 해류 흐릅니다. 기억 맞았, 1번 맞았고요. 기역은 C입니다. 2번 맞았고요. 표면 해수의 연보는 B에서 가장 높을까요? 표면 해수의 연보는 요거 니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니은은 뭐라고요? 니은은 A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지 않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C에서 흐르는 거는 북동무역풍이 북적도 해류. 맞았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 혼합층은 표층에서부터 온도가 일정한 채로 높은 층. 됐죠? 혼합층 한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한 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제일 두꺼워요. 니은이 누구죠? 니은이 A입니다. A가 두꺼워요. 됐죠? 5번도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12번 볼게요. 12번. 이쪽은 남극 대륙이고요. 남극 대륙 주변의 외대래에서는 밀도가 충분히 커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타고 북쪽으로 갑니다. 얘가 지금 누군가 하니? 얘가 지금 남극 저층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북대서양 쪽에서 그린란드 주변의 바다에서 결국 가라앉은 물이 이렇게 옵니다. 요거. 얘가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60도 S분에서 가라앉은 물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게 남극 중층수. 이때 밀도 비교. 그림만 봐도 알죠?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밀도 제일 크겠죠? 그럼 밀도는 C, B, A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 보면 되는 거예요. 위치. 밀도 제일 큰 애가 바닥입니다. 밀도 순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또한 요거 우리 수온 연분도에서도 그려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거까지 복습하셔야 되고요. 봅니다. A는
A는 남극 중충수 기억 맞았고요. 해수의 밀도는 B보다 C가 크다. B보다 C가 커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표층에서 얘는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은 물은 기체를 많이 녹여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풍부해요. 그 산소가 풍부한 물이 가라앉고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얘네 역할은 뭐예요? 깊은 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됐죠?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되시고, 자, 심층순환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요.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려요. 첫 번째, 매우 느려요. 심층순환은. 그리고 또한 심층순환의 역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로 잘 수송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층순환이 약화되면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평소보다 잘 못 가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시 같이 보셔야 되는.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13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문제고,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건 선생님이요. 실제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 엘니뇨식의 특징을 요약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게시판, 그 자료실이죠. 개념과 특강의 자료실 보시면 필기노트 올라와 있을 텐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특강 쪽에 있겠네요. 특강 쪽에. 됐죠? 거기 보면은 엘니뇨 발생 시기의 특징 쭉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평상시를 반대로 해가지고 엘니뇨, 평상시를 강하게 라니냐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볼게요. E가 붙어 있지만 이쪽이 서태평양, W가 붙어 있지만 이쪽이 동태평양. 됐죠? 평상시 무역풍이 부니까 해류가 가면서 결국 여기 물이 부족하니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또는 에크만송 때문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쪽 평상시 동태평양 표층, 이 부분은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가해 자료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편차가 플러스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갔네요. 수온 올라갔습니다. 얘가 그럼 엘니뇨. 엘니뇨. 반면 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이쪽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런데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럼 더 낮아진 거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강해진 거니까 얘가 라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됐죠? 자, 이때 라니냐 시기의 특징입니다. 엘니뇨에 비해 라니냐.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해류가 강해지는 시기. 물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용승이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표층수온이 더 떨어진 시기. 됐죠? 그러니 기억, 니은 말했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용승은 발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해류가 가니까요. 이것도 있지만 이쪽에 연한 용승 때문에요. 라고 볼 수도 있는.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디귿인데요. 평상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표층수온이 높고 이쪽은 낮아요. 얘를 만약에 이쪽에 옮겨본다면 이쪽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는 이쪽이 서태평양이라고 적는, 다음 이쪽에 남미 페루가 있는 동태평양이고 W가 붙어있는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에요. 됐죠? 평상시 이쪽은 표층수온이 낮아요. 표층수온 낮으니까 그냥 무역풍이 불고 물이 쑥 가서 물이 부족하니까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용성. 그래서 표층수온이 낮아요. 표층수온이 낮으면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습니다. 공기가 내려와요. 하강기류. 간단히 표현하면 이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반대로 이쪽은 표층수온이 높아요. 위에 있는 물이 따뜻합니다. 물이 따뜻하니까 위에 있는 공기도 온도가 높아요. 온도 높은 공기 밀도가 작아서 올라갑니다. 이쪽은 주로 상승기류. 이쪽은 주로 저기압인 상황인데, 엘니뇨 때는 평상시 기압이 이쪽이죠. 평상시 기압이 낮았던 곳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올라가는 거고요. 엘니뇨 때는, 라니냐 때는 평상시 기압이 낮은 곳인데 더 낮아져요. 그러니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해면 기압이 라니냐가 더 낮아집니다. 정답 3번의 기억, 니은. 되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 이제 그리고 남방진동 지수도 보셔야 되고, 다음 문제 봅니다. 14번. 별의 물리량을 태양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적어본다면 태양값입니다. 위쪽은. 이쪽은 지금 A하고 B고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요게 람다 맥스 값이고요. 람다 맥스.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 그쵸? 그러면 볼게요. 반비례. 둘을 비교한다면 얘가 표면도 1일 때 얘는 표면도가 2입니다. 2. 그렇겠죠? 반비례니까. 절반인데요? 2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광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요. 광도는 L은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승이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R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에. 됐죠? 광도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먼저 기억 봅니다. 기억. 요 값은 500보다 클까요? 묻고 있죠. 그럼 볼게요. 일단 여기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광도를 봤더니 태양에 비해 A는 광도가 170배입니다. 이 170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반지름이 25배이니까 이거의 제곱 곱하기 온도를 얘가 만약에 내가 얘를 1로 본다면 얘를 만약에 T라고 본다면 요거는 T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반지름 20배고 25배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T배네. 그럼 광도가 이렇게 구해준다고요. 광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T의 4제곱.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때 T의 4제곱. 일단 얘가 뭐죠? 625인가요? 그럼 요 T의 4제곱 값은 T의 4제곱은 당연히 1보다 작아겠죠. 그쵸? 그러니 요게 1보다 작아요. 다른 말로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지금 A의 광도가 태양의 170배래요. 무엇 때문에? 반지름이 25배고요. 그 다음에 표면온도가 T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요 값만 자체도 625입니다. 그럼 T값, T의 4제곱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이걸 만족시키려면. 그리고 T값은 1보다 작아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값은 요것보다 파장이 길어야겠죠. 왜요? 요거니까. 온도가 낮으면 길어야 돼요. 그러니 거기 있는 거 기억 말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일단 요거 했고 요거는 지금 1보다 작다 그랬고 자, 니은 봅니다. 니은. 니은. 일단은 별 B 같은 경우에는 광도를 봤더니 태양의 64배입니다. 64. 왜 64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반지름이 니은배. 됐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몇 배? 2배. 이렇게 돼서 그런 거래요. 됐죠? 니은의 제곱, 2의 제곱. 이때 요게 지금 2를 내본 곱하면 4, 4, 16이니까 니은의 제곱은 요거 16분의 64. 그럼 4인가요? 4. 됐죠? 4. 그러면 니은은 2.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습니다.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값은 2죠. 단위 시간 동안의 별의 전체에서는 얘고, 광도고.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은 이 값인데 얘는 시그마 T의 4승. 표면 온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서 표면 온도가 A, B 중에 B가 높죠? 그럼 B가 어때요? B가 크겠죠? A보다 B가 많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디귿. 자, 이제 다음 문제는 15번이고요. 15번은 일단 어렵지 않은 건데 뭔가 복잡하게 보이긴 하죠. 근데 필요한 개념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볼게요. 자료 보니까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주기활성 내부에서의 일단은 주기활성 질량에 따른 됐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누적비
당연히 그 별의 중앙에서는 질량 0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누적비가 커지겠죠.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요게 지금 어떤 별이고요. 중심입니다. 중심. 요 전체 질량을 1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요만큼에서는 질량 0, 요만큼까지 여기까지는 그 질량이 1은 안 되겠지만 좀 커졌겠죠.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누적 질량이 아까보다 더 커졌겠죠. 여기까지 닿으면은 그 별의 질량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요 얘기는 됐죠? 누적 질량비가 0이래요. 중심이라는 얘기고 점점 커집니다는 얘기는 바깥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표면이고 표면, 그 별의 표면. 여기 보니까 친절하게 또 이것도 좋습니다. 중심에서 표면. 됐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별의 크기는 무시하고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하이면 그 별은 그 내부 구조가 안쪽에 중심 핵,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이 복사층, 그리고 겉부분에 대류층, 태양도 이 모습. 자, 만약에 주결성인데 그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크면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물론 별이 이쪽보다 크겠지만 일단 크기는 무시하고 똑같이 그리고 내부 구조 보면 안쪽에 대류핵, 바깥쪽에 복사층 이렇게 돼요. 그러니 봅니다. 자, 이쪽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 부분에서 보이는 거 그럼 얘가 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안쪽이니까 얘가 대류가 나타나는 곳. 그 바깥쪽이 복사가 나타나는 곳. 됐죠? 요 안쪽은 뭐예요? 질량 작은 애들. 여기 바깥쪽에 대류층이 보이네. 여기 에너지 전달은 대체로 복사로 나가나 보다. 됐죠? 에너지의 전달 방식만 따져본다면 대류 복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대류층인데 형태만 따지면 대류, 형태만 따지면 대류. 문제에서는 요게 이색이죠. 요게 지금 대류, 요게 지금 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요 개념을 떠올려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개념. 됐죠?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 질량 큰 애 이렇게 안쪽에 대류, 바깥쪽에 복사. 질량 작은 애 바깥쪽에 대류층, 그 안쪽에 복사층. 요 안쪽은 배우진 않았지만 됐죠? 자,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볼게요. A 영역의 평균 온도, 그러니까 대류가 나타나는 온도. 기역인 별, 니은인 별. 기역은 여기잖아요. 표면입니다. 니은은요? 중심 쪽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됐죠? 그러니 거기 있는 거 기역. 기역인 별보다 니은인 별이 높습니다. 질량 작은 별의 바깥쪽, 질량 큰 별의 안쪽. 당연히가 높아요. 그래서 기역 맞았고요.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B. 요거는 복사. 니은 맞았고요. 디귿. 자, 기역. 얘가 기역입니다. 기역. 기역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주기혈성이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수소 핵융합에는 pp하고 CNO 순환 두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도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 온도가 1500만 K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배웠던 것 중에서는 pp하고요 CNO 순환 반응 구분할 때 1800만 K를 기준으로 낮을 때는 얘가 더 우세, 높을 때는 얘가 더 우세, 태양도 얘가 더 우세.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은 별은 태양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더 낮을 거고, 됐죠? 그러면 얘가 더 우세하겠죠. 그럼 PP 반응보다 CNO 반응이 우세라고 쓴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인 4번의 기역 니은.
생각보다 개념을 많이 활용하게끔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잘 찾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16번 볼게요. 16번. 일단 16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 별의 나이에 따른 광도와 표면 온도 주고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주고 있는데 원시별, 적색거성, 주기혈성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원시별부터 주기혈성, 그 다음 단계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HR도 써도 돼요. HR도. HR도의 기본, 이쪽이 표면 온도인데 이쪽이 표면 온도가 높은 쪽, 이쪽이 낮은 쪽. 이쪽이 지금 광도인데 여기가 광도가 높은 쪽, 큰 쪽. 광도가 큰 쪽. 됐죠? 절대 등급은 이쪽이 작은 쪽. 이때 주기혈성은 대체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주기혈성. 이때 태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은 원시별에서 출발해서 주기혈성이 될 때 대충 이쪽 방향으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혈성. 나중에 주기혈성 떠나서 적색거성 갈 때 이쪽으로 갑니다. 됐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볼게요. 자, 맨 처음이 원시별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기혈성 되겠죠. 시간 지나 그 다음 단계인 적색거성으로 가겠죠. 그럼 순서상 얘가 원시별, 얘가 기억 원시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여기가 니은 주기혈성인데 주기혈성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요. 대부분이 주기혈성 단계일 거고 그 중에 주기혈성 중에 니은 시점의 모습만. 자, 시간이나 결국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얘가 지금 적색거성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라고 본다면 일단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에서 어때요?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표면 온도가. 보다시피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얘가 표면 온도. 표면 온도. 자, 이제 그리고 광도는 작아졌다가 커지죠. 광도는 작아졌다가 커지죠. 그럼 얘가 광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됐죠? 봅니다. A는 표면 온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뭐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요. 디귿. 별의 평균 밀도는 니은보다 디귿일 때 작을까요? 니은보다 디귿일 때 크죠. 니은보다 디귿일 때 작죠. 니은일 때 크니까. 니은일 때가 디귿일 때보다 큽니다. 주기혈성이 커요. 얘가 작아요. 적색거성 작습니다.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인데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되죠. 주기혈성이 이렇게 썼는데 결국 부풀어가지고 적색거성 되죠. 그러니까 주기혈성일 때보다 적색거성일 때 밀도가 작은 거예요. 됐죠? 정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자, 다음 또 봅니다. 자, 17번 문제. 여기 보니까 17번에서는 외계행성계 가나 특징입니다. 중심별의 분광형. 요거 지금 표면 온도 관련되는 거죠. 요거 뭔가요? O입니다. 주기혈성. 표면 온도, 주기혈성. 됐죠? 주기혈성입니다. 중심별이. 그리고 생명간기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행성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보다 많이. 요거는 기억. 만약 여기다가요 태양계를 적으면 태양계는 기본이에요. 태양계. 이때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G2 태양 주기혈성. 됐죠? 그리고 생명간기대는 1.0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1.0을 전후해서 포함하는.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AU. 물론 지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구는 1AU고 지구는 에너지 1 받습니다. 1. 자, 이때 전부 다 주기혈성인데요. 표면 온도는
O, B, A, F, G, K, M 순이라서 요거 F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이 태양이고요.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럼 광도는 얘가 제일 크겠죠. 주기혈성 중에서는 질량 큰 애가 광도 크고 표면도 높으니까 얘가 지금 광도가 두 번째일 거고 얘가 광도가 제일 작겠죠.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됐죠? 자,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기억. 가의 행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됩니다. 그럼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죠. 그게 생명 가능 지대 정의니까 기억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나의 생명 가능 지대 폭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폭은 이쪽의 폭이 1.3이면 여기는 1.3보다 작아야 돼요. 중심별의 광도가 작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작아야겠죠. 됐죠? 그래서 거기는 니은 옳지 않고 그럼 요 기억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별의 광도가 더 작죠. 작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에서 어때요? 얘보다 더 멀리 있죠. 멀리 있으면 에너지를 더 조금 받아야겠죠. 됐죠? 이렇게 되는 요 기억값은 이쪽하고 비교해도 1보다도 작아야 돼요. 됐죠?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하나의 퀘이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흑체의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래프가 매끈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또 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에너지가 쑥 들어갔습니다. 작다는 얘기고 여기는 쭉 올랐습니다. 많다는 얘기고 그게 뭐예요? 아, 무언가가 요 파장대 빛을 먹어버렸나 보다. 그렇죠? 여기는 흡수.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뭔가를 많이 방출하나 보다. 방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자, 기억 봅니다. A는 흡수선. 됐죠? 흡수선.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갈 기억값을 물어봅니다. 이때 이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요. 얘가 나로부터 멀어진 속도는 정해져 있겠죠. 어떤 특정 값으로. 그 속도값, 후퇴 속도는 원래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얼마나 변했니?에다가 빛의 속도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이때 이 파장이 뭐 요걸 수도 있고요. 요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걸로 구하든 하나의 퀘이사니까 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뭐 얘 넘겨서 C로 해도 얘는 상수니까 A 가지고 후퇴 속도 구하면 원래 112여야 되는데 이렇게 관측됐습니다. 2, 5, 6으로. 그러면 요만큼이 변한 거죠. 그 차만큼. 이렇게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 구해서 후퇴 속도 구하나. 요걸 해볼게요. 원래는 기억인데요. 기억인데 277로 관측됩니다. 빼기 기억해서 C 곱해서 구하나 똑같아야 돼요. 하나의 퀘이사니까. 어쨌든 이 기억값을 실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 계산하면 되니까. 뭐 간단히 이쪽만 바꿔본다면은 기억분의 277 빼기 1이고 1을 넘긴 다음에 기억값 구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굳이 133이죠. 133. 그렇죠? 요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게 나온 건지 보겠습니다. 원래 파장을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원래 파장이 10인데요. 파장이 1만큼 변했대요. 그럼 원래 파장이 20인 거 가지고 구하면 2만큼 변해 맞죠? 그렇죠? 그래 같아지는 거니까. 일단 원래 파장이 요거인 거하고요. 요거인 것 중에 둘 중에 얘가 더 파장이 긴 것 같아요. 왜요? 나중 관측 파장 보니까 이쪽이 더 기니까. 그렇죠? 자, 결국 이쪽 차이가 얼마죠? 얘가 100하고 44입니다.
144. 그럼 여기 값은 어때야 돼요? 얘는 144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14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기억값 같은 경우는 133을 집어넣으면 딱 144니까 133보다는 어때요? 커야겠죠. 작아야겠죠. 13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됐죠? 요 값이 144보다 커야 되면 요 기억값이 13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고. 그래서 나온 숫자. 자, 이때 D급 봅니다. 이 K사는요, 우리 은하로부터 어때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 정답은 3번의 기억 D급. 자, 이제 다음 봅니다. 19번 문제고요. 그림과는 중심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외계 행성 A, B의 공전 방향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나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하고 B 같은 경우는 공전 궤도 반지름이 A는 0.4, B 같은 경우는 0.6 이렇게 주고 있고, B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대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A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아니고 위쪽을 지나갑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 보니까 식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래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밝기가 감소하는 게 반복되고 있죠. A라고 하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리는 과정에서 밝기 감소가 나타나는 그 다음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요 시간이 이 행성이 한 바퀴 별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 A의 공전 주기. B는 어디 있나요? B는 이 이후에 있겠죠. 그럼 B의 공전 주기는 더 기네요. 더 깁니다. 그러니 첫 번째 공전 주기는 A보다 B가 길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라는 거. 만약 위에서 본다면 그냥 간단히 이런 그림일 거예요. 중심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요. 중심별. 그리고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겁니다. 행성. 이때 A 행성은 안쪽을 돌고 있을 거고 B 행성은 바깥쪽을 돌고 있을 거예요. 됐죠? 얘가 지금 0.4하고 얘가 지금 0.6. 됐죠? 이때 우리가 지구과학 2를 하면 공부하는 거긴 한데 요 거리를 A라고 한다면 공전 주기의 제곱은 A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얘보다 더 멀리 있는 애는 공전 주기가 더 긴 거예요. 이건 지구과학 2고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구과학 1 내에서 활용된다면 이 정도 안쪽에 있는 애는 공전 속도가 빨라요. 바깥쪽보다 공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공전 주기가 짧은. 멀리 있는 애일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고 공전 주기는 긴. 일단 이게 필요하긴 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일단 거기 있는 거 기억했고요. 그 다음 니은 봅니다. 여기 보니까 밝기의 감소를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심별이 1일 때, 밝기가 1일 때 A 때문에 요만큼이 감소합니다. 요걸 1000이라고 본다면 996으로 보이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1000을 기준으로 999로 보이게 만드는. 그럼 얘는 이런 거겠죠. 볼게요. 이렇게 중심별의 요 단면적을 1000으로 본다면 1000. 그 중에 A라고 하는 애는 그 중에 4 정도를 가리는 거고, 그렇죠? B라고 하는 애는 그 중에 1 정도 가리는 겁니다. 단면적이 1000이라고 할 때 A는 4 정도 가리는 거고요. B는 1 정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의 단면적 같은 경우는 4대 1의 비가 되고 반지름의 비는 2대 1이 됩니다. 왜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요 단면적은 R의 제곱의 비례니까. 그러니 반지름은 A가 B의 2배. 자, 이제 디귿 봅니다. 디귿에서 뭔가 질문이 많겠죠?
디귿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심별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행성 B는요, 이렇게 갑니다. 가운데를 지나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 돌아갈 때 이렇게 별 뒤를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옵니다. 여러분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 A 같은 경우는 얘가 B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돌지 못해요. 행성이 이렇게 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결국에는 요 점을 싸고 도는 거예요. 얘를 그냥 간단히 얘를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중심을. 그러니까 요렇게 가던 애가 결국에는요, 요 뒤를 지나서 다시 요렇게 와야 돼요. 입시적으로 보면은 그 면이 지금 나란하지 않고 약간 기울어 있는. 됐죠? B 같은 경우에는 공전 궤도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빙글 돌고 있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이렇게 돈 상황이면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요걸 딱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고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 뒤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공전 궤도면이 관측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됐죠?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 여기가 중심은 아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요, 옆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별을 작게 그리고 별이 있고요. 내가 봤을 때 B가 지금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돕니다.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A는 지금 어떻게 도냐면 A가 지금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 내가 봤을 때 이 별의 위쪽 부분을 가리면서 지나갔다? 라고 되는. 자, 이제 그리고 났더니 지금 요 거리가 0.4고 이 거리가 0.6이래요. 됐죠? 이 모습인데 지금 기억 시점은 뭐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별 앞을 지나가는 시점의 가운데니까 별 뒤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행성 B가 별을 가리니까 별 앞쪽에 있는. 그럼 만약에 그려본다면 기억 시점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B는 어디 있는 거냐면 기억 시점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B, 행성 B는 여기 됐고, 그 다음에 행성 A는 어디? 행성 A 여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 거리가 0.6이고요. 이 거리가 0.4래요. 그럼 이 둘 사이 거리는 1은 안 되죠. 뭐 삼각형에서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요게 지금 0.6이고 요게 지금 0.4일 때 요 길이는 둘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 시점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요 시간 동안에 요 변화가 생기는,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이 변화가 생기는. 됐죠? 그러니까 요것도 언급될 수 있어요. 요 폭도. 됐죠? 만약에 B가 천천히 지나간다고 치면, 천천히 가면, 그리고 요 거리가 이렇게 더 길면 이게 더 길게 나오겠죠. 시간이. 지속 시간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처음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그 원리까지는 실제로 본 강의에서도 설명드리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1A형 초신성을 관측했더니 어라? 얘네가 생각보다 어둡게 보이네?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고 전제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보다 어둡게 보이네?
어둡게 보인다. 다른 말로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관측되네. 됐죠? 왜 더 어둡게 보일까? 생각보다 더 멀리가 있어서. 왜 더 멀리가 있지? 우주는 현재 가속 팽창 중이니까. 요게 기본 흐름인 거고. 됐죠? 그럼 가속 팽창을 왜 하는 거니? 아, 잘 모르겠다. 무언가 있겠지. 그때 도입한 게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를 도입해서. 됐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일단은 여기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물질과 관련되는, 얘가 지금 암흑 에너지 관련되는, 됐죠? 자, 임계 밀도를 결국 물질의 밀도,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밀도, 요 각각의 값을 가지고 지금 해본 건데요. 보통 이렇게 구한 거예요. 물질의 밀도 나누기 임계 밀도가 지금 얘고, 얘 같은 경우는 임계 밀도 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가 얘입니다. 이렇게. 이때 얘를 만약에 내가 더했을 때 얘가 1이 나오면 뭐예요? 평탄우주.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지금 얘가 지금 평탄우주. 아래 것도 평탄우주.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열린 우주. 이렇게 되는. 이때 평탄우주 두 개 있는데 차이점 뭡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가속 팽창하고 있는 평탄우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일단 평탄우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런데 팽창하는 속도가 0에 점점 수렴하면서 결국 영원히 팽창하는. 얘는 이 위쪽에 그래프 있죠. 열린 우주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요. 일단은 A하고 B 그리고 C가 있고요. 기억 니은은 A하고 B. 일단 여기 보니까 실제 초신석의 관측 자료는 어느 쪽이냐면은 요 위쪽 선과 많이 맞닿아 있죠. 그죠? 얘가 지금 기억입니다. 그럼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속 팽창이면서 평탄. 얘를 표현하는 모습. 그럼 얘가 뭡니까? 여기 지금 A입니다. A. 그러면 기억이 A. 되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B.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보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우리가 배웠던 거, 가속 팽창 공부했을 때 이쪽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계 밀도와 관련해서 물질과 에너지 밀도 관련된 그 모형. 그것만 이용하면 일단은 거기 있는 것 중에 기억 풀 수가 있는. 그러면 기억은 A입니다. A. 기억 옳지 않고. 니은 Z가 1. 여기 있습니다. 이때 겉보기 등급은 일단은 편차가 플러스인 게 크겠죠. 그렇죠? A보다 B에서 작겠네요. 얘가 A고 얘가 B니까. 니은 옳지 않고. 1A형 조인성의 관측 자료 부합하는 건 뭐예요? 보다시피 이게 관측 자료니까 이게 지금 A입니다. A. 정답은 2번의 디귿.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생각보다 자료를 해석할 때 우리가 많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우주론도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단원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자,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6월 모의평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